자, 복수 문제 봅시다. 복수 문제. 잘 푸셨을 거라고 보고 1번은 1번이죠. 1번은 이 구별하는 능력은 난이도 또는 변별도라고 그랬죠. 원래는 변별도가 정확한 답인데 책 보면 난이도도 틀리지는 않는 겁니다. 다음 문제 2번은 기준타당성은 두 가지, 예측 타당성하고 동시적 타당성, 그렇죠? 그래서 거기 2번은 3번. 자, 그다음 3번은 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답은 3번. 4번은 이런 훈련은 감수성 훈련. 3번. 5번에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 배분법. 2번. 그 다음 6번 우리나라 단면평가제도 답은 1번. 민원인도 평가할 수 있죠. 그 다음 7번은 3번. 8번은 2번. 9번도 2번. 10번은 1번. 자, 지난주에 풀었으니까 다 맞추셨을 걸로 보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간단히 복수해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수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인사행정 9부터 보겠습니다. 인사행정 9. 지지난 시간에 했지만 중앙인사기관 이야기했었죠. 인사기관. 그래서 개론에서는 자 보통 이 인사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보통 개관에서는 인사행정의 원리, 그래서 그다음 공직분류에서는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 봤었죠. 인사행정 원리에서는 어떤 거 봤습니까? 역관제, 실적주의, 그 다음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료제, 그쵸? 네 가지 봤었고, 그 다음 우리나라 인사기관까지 개관에 넣어서 보면 거기에 중앙인사기관에 유형하고 한국의 인사행정기관 2013년 개정 내용까지 해서 정리 좀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독립, 그 다음 비독립이고 어떤 형이라고 그랬습니까? 집행부형, 그쵸? 그러니까 비독립 단독, 위원회가 아니라 단독형 이렇게 말했죠. 그쵸? 비독립 단독형. 특히 인사혁신처, 그쵸? 한국인사행정 보면 중앙인사입니까? 인사법리? 내가 써놓고도 모르겠네. 중앙인사관장기관이고, 그 다음 거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다음 행정부만 주로 이야기하면 인사혁신처, 그쵸? 자, 그 다음 모집과 선발에서는 모집, 그쵸? 그 다음 모집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자격 요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 나왔는데 몇 개 나온 건 거기 결격사유가 주로 나온 게 몇 개 있는데 한두 문제 나왔던데 거기 지나게 돼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선발 한 장 넘기면 선발이 있는데 선발은 우리가 시험에 주로 의존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죠. 의존해서 선발하죠. 지금 선생님들 같이. 그래서 자 거기 있는 선발에서 시험에 대한 평가 기준, 이게 출제는 많이 되죠.
모집과 선발에서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 시험에 대한 선발 기준. 그래서 오늘 문제도 풀어봤지만 타당도, 그다음 신뢰도, 객관도, 난이도 이런 것들로 봤었죠. 자, 타당성과 신뢰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 한번 했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선발에서 거기 특히 우리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선발 보니까 인사행정 12쪽 보니까 선발에서는 임용에 유용하고 그 다음 개방형 임용,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개방형 직위냐 공모직이냐 이거 나눈다고 그랬죠. 개방형 직위는 민간에까지 개방되는 걸 말하고, 공모형은 그냥 공무원들 안에서 공모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개관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사행정에서 전체 개관을 받고, 그렇죠? 그다음 어떤 거 봤습니까? 채용하는 거니까 모집과 선발. 그다음 능력 발전. 자, 능력 발전. 그다음 사기 및 신분 보장. 보통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크게 보면. 그래서 모집과 선발 받고 능력 발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거기 처음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 능력을 발전시키려면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훈련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교육 훈련 부분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어떤 거였습니까? 직장 내 훈련하고 직장 외 훈련. 이것도 가끔 물어보긴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그 방법이죠. 거기 보면 직장의 훈련 방법들이 있는데, 직장의 훈련 방법 중에서도 어떤 게 많이 나왔어? 감수성 훈련하고 액션 러닝 이런 것들 많이 나왔죠. 또는 모의 실험, 역할 연기 이런 것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영역은 거기 밑에 부분 직장의 훈련의 방법, 이게 많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어떤 거다? 감수성 훈련, 이것 많이 출제됐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하나 교육훈련 넘어가 보면 최근에 좀 강조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 있는 거, 그렇죠. 이 액션 러닝 거기 써져 있고,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이것도 이야기된다고 그랬죠. 교육 훈련을 어떤 것에 기반으로 한다? 역량에, 그렇죠? 역량 높이는 거. 자, 특히 행정학에서 역량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행정학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행정학에서 역량이란 거기 의의에서 역량 기반 교육훈련 의의에서 보면 이 역량은 고성과자들의 행동 특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역량이란 뭐냐 그랬더니 거기 고성과자 행동 특징으로 성과 지향적 인사관리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복수 문제에서 봤을 때 9번에 역량 기반 교육 훈련 문제가 나왔어요. 9번에. 그쵸? 오늘 복수 문제. 거기서 보면 니은이 틀린 게 거기 같이 직무 분수로 도출된 직무 명세서를 봤다. 이건 직급 분류제 할 때, 직급 분류제 할 때 이야기고, 방금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성과 지향적으로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직무지향이 아니라 성과지향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 왔습니다. 자, 거기 같이 시험 문제 또 이런 게 나왔죠. 공통 역량이냐, 관리 역량이냐, 직무 역량이냐, 그렇죠?
오늘 나온 문제에서는 자, 관리하고 직무가 바뀌어져서 지문으로 나왔었고, 어쨌든 거기 밑줄 치거나 지나게 돼 있는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가 크거나 그런 부분은 기출됐다는 뜻입니다. 자, 한 장 넘기면 지난번에 인사평가까지 했었죠. 그래서 자, 공무원 성과평가제 규정이 보면 성과평가, 성과계약평가하고 근무성적, 우리가 보통 자, 거기 대상들 보면 6급 이하는 근무성적으로, 그러니까 미안해요. 5급 이하는 근무성적으로 평가하고, 그쵸? 4급 이상은 뭘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과 계약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둘을 구분해서 한번 비교해봤어요. 구분해서 비교해봤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만약에 9급으로 들어갔거나 7급으로 들어가면 근무성적 평정하겠죠. 행시로 들어가도 근무성적 평정으로 할 거고, 이제 4급이 되면, 과장급 정도 되면 뭐 어떻게 한다? 뭘로 한다? 성과평까지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둘을 쭉 비교해봤습니다. 대상, 평정 주체에서 평가 내용 쭉 구분해봤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근무성적 평정의 의의 및 인사평가의 방법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인사평가의 방법으로는 도표식 평정법도 쭉 있었죠. 자, 시험은 위에 성과계약평가, 근무성적평가도 시험에는 잘 나오지만, 조금 나오지만, 밑에 방법도 많이 나왔죠.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도표식 평정법. 도표식 평정법이고, 거기 뭡니까? 이 고위공무원단은 역량평가도 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게, 거기 안 나왔나? 자, 고위공무원단에서,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거기 뒤에 넘어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거기 있는 것들 시험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 고위공무원단은 거기 평가센터법 이거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책으로 살짝 보고 가봅시다. 평가법에서 그럼 288페이지 한번 볼까요? 고위공무원단은 역량평가하는데, 역량평가에서 많이 우리가 금평할 때 많이 쓰는 건 도표식평정법이고, 자, 역량평가할 때 많이 쓰는 게 역량평가센터평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288페이지 표 보면 제일 밑에 있죠. 역량센터, 역량평가센터 평가법. 이 부분을 자, 실제 우리나라에도 도입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평가 방법하고 또 하나 많이 나온 게 뭐 있어요? 교육훈련, 지금 성과평가 또는 인사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사평가에서는 또 시험이 잘 나오는 게 평정할 때 오류가 시험이 많이 나오죠. 거기 16페이지 보면 평정에 오류 있었죠. 그래서 자, 규칙적 오류, 총계적 오류 쭉 나왔죠. 인사행정 16페이지 보면 오류 나왔죠. 오류 아주 중요해요. 시험 아주 중요하니까.
사실 인사평가가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사평가에서. 자, 그 다음 인사평가에서는 오류들이 주로 나왔죠. 아까 우리 복습 문제에서도 풀었다시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오류는 연세 오류. 그 다음 우리 편견에 의한 오류는 상동 오류. 그쵸?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고 집중화, 관대화 오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다면평가 제도에서 자, 다면평가, 역량평가 거기 다 평가에서 자 봅시다. 인사평가에서 평가는 크게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과장급 이상의 성과평가 그쵸? 그 다음 과장급 이상은 성과평가를 주로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5급 이하는 주로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 평가 이렇게 말해도 돼요. 평정, 그렇죠? 평정이란 것은 아까 같이 수미양 여기에 정한다는 거예요. 평정, 평가에서 정한다. 그 다음 거기 어떤 게 있다? 다면 평가가 있고, 그 다음 특히 우리가 고위 공무원단에서는 많이 하는 게보다 고위 공무원들을 단을 중심으로는 역량평가와 인사평가로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요. 정리해서 해봅시다. 자, 성과평가는 성과계약평가 이렇게 불리고 또는 그냥 성과평가 이렇게 불리고 과장급 이상, 4급 이상 그렇죠? 그 다음 쌤 근무성적 평정은 5급 이하. 다면평가는 이제 부처의 자율이에요. 그 부처에 따라서 자기가 다면평가를 실시한 부처가 있고 실시하지 않는 부처가 있고. 그러면 자, 이 둘은 딱 알다시피 다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상급자들이 평가해주죠. 평가하죠. 그 다음 여기는 누가? 역시 고위 공무원단 평가하는 거고 아까 이 역량평가 센터 같은 데서 평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평가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위 공무원단. 자, 그러면 다면평가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 말 그대로. 부하도 평가하고 고객도 평가하고 동료도 평가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하는 것이 다면평가라고 그랬죠. 특히 고객까지도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봐봐요. 그러면 고급 공무원단 역량평가 주로 하고 4급은 성과평가라는 명칭으로 하고 5급은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걸로 하고 다면평가는 부처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렇죠? 정리가 됐죠, 일단은. 그런데, 자, 이 둘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역량평가도 잘 봐두시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는 됐죠? 어느 정도? 자, 다시요. 우리가 이 크게 보면 개관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행정 원리, 그쵸? 인사행정 원리라고 그래서 4가지. 여기는 인사행정 원리. 인사행정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4가지. 역관제, 실적제, 그 다음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리제. 그 다음 공직 분류. 공직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그랬더니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중앙인사기관 중앙인사기관으로 행정부는 특히 인사혁신처 이게 여기서 거의 다 맡은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렇게 쭉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죠. 인사평가까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문제를 어디까지 풀었었냐면 다 안 끝나네. 48까지 49부터 아직 안 풀었나요? 49부터 뒤 안 풀었죠? 다 안 풀었나? 다 푼 걸로 생각했는데. 선생님 40다 끝까지 풀지 않았나요? 65쪽에 65쪽까지 시작을 잘 탔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거의 다 푼 것 같은데. 우리 쌤 어떻게 다 풀었죠? 다 풀고 공무원, 자 305페이지 공무원 이동할 차례죠. 그쵸? 쌤 표기가 안 돼 있어? 우리 쌤 지난주에 안 오셨고. 쌤 우리 쌤 다 풀었죠? 다 안 풀었나요? 304페이지, 300, 제가 2, 3까지 다 풀었다고 표기되어 있어서 304까지. 혹시 어디까지 표기되어 있나요? 제일 마지막 표시는 65번에 65번으로 되어 있어요? 65번. 그럼 66번부터 안 됐나요? 문제랑 풀다가 시간 돼가지고 주면 끝났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럼, 예. 66번부터 할까요, 그럼? 쌤들도 다 65번에 돼 있어요? 표기가? 66번부터 안 했나 봅니다. 자, 66번. 자, 근무성적 평정 방법과 그 단점에서 서열법은 특정 집단 내의 전체적인 설명을 알려줄 수 있으나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A 부서에 여기 있는 뭡니까? 강호동, 은지원 맞죠? 은지원, 이수근, 그다음 1박 2일 멤버가 누구였어요? 김종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합시다. A 부서에. 서열법은 어때? 여러 가지 평정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에서 누가 제일 잘했다. 이를테면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은 강호동이 가장 높고 이런 식으로 쭉 할 수도 있겠죠. 서열로 정하는 거예요. 그냥 서열. 근데 A 부서의 서열을 정할 수 있는데 B 부서하고 A 부서 간에 서로 비교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서열법으로만 하면 안 되겠죠. 점수법으로 하면 점수를 가지고는 비교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서열로만 하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정확히? 자, 서열법은 특정 집단 내의 전체적인 서열을 알려줄 수 있나? 특정 집단 내의 전체적인 서열을 알려줄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강호동이 좋은 성적이 가장 좋은 성적을 많이 맞았어. 그러니까 1위가 많아. 그럼 대강 등수는 정해줄 수 있겠죠. 알려줬으나 다른 집단과 이 집단과 이 집단 비교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죠. 서열법. 자, 근무 성적 방법과 그 단점에서 사실 기록법은, 그러니까 이 사실 기록법은 이런 거예요. 강호동이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걸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강호동이 얼만큼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는 사실 기록법이 있는데, 사실 기록법은 공무원이 달성하는 작업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를테면 일반 회사 같으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어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대를 만들었다. 또는 15대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금방 보할 수 있어요. 기록법에서 기록해 놓은 걸 쭉 더해서 이 사람 얼마 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측정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다고 하기가 말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사실기록법 공무원이 달성한 작업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를테면 이 민원인에 대한 태도, 이런 성과를 측정하려고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근무성적 평정 방법과 그 단점에서의 강제선택법은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 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자, 우리가 평정법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서열법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도표식 평정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예시도 있죠. 도표식 평정법. 예시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조금만 가서 보면 도표식 평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286페이지 봐봐요. 286페이지.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서 나와 있죠. 먼저 업무 난이도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완성도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도표식 평정법이에요. 그러면 서열식 평정법은 어떤 거냐면, 서열법은 거기에 매우 우수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강호동, 상호는 A, 강호동, 은지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제일 1위로 잘했느냐. 수치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서열로만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 거죠. 부천에서. 그 다음 이제 이걸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걸로 해서 보통 수, 미, 양을 이렇게 정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도표식 평정이 든 서열에는 좋습니다. 특히 도표식 평정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걸로 한다고 그랬죠, 실제로는 금평은. 그러면 수, 미, 양을 정하니까 만약에 과장이야. 우리 이 선생님께서 과장이다면 사원들로, 거기 있는 부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웬만하면 다 좋은 거 주고 싶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부원이 10명 있는데 10명 다 5 줘버렸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강제로 배분해. 여기는 2, 여기는 3, 4, 3, 2, 뭐 이런 식으로. 1, 뭐 이렇게 강제로 배분했다 합시다. 그렇죠? 대강 맞나요? 맞죠? 이렇게 강제로 배분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강제 배분법이라고 불러요. 왜? 강제 배분법은 무엇 때문에 사용한 거야? 도표식 평정이 너무 관대한 경향이나 또 실제 이렇게 공개됐을 때 공격당하기 싫으니까 집중화 경향이라고 해서 가운데다 다 몰아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 배분법 써요. 강제 배분법을 썼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거기 같이 이걸 뭐라고 그랬어, 쌤? 거기 먼저 정해지는 것, 거기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평정하는 역산식 평정법을 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강호동 쭉 이렇게 있으면 역산식 평정법은 먼저 자, 선생님 봐봐. 강호동에 대한 점수를 주고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어디에 넣어야 되니까 먼저 점수를 주고 등급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강호동하고 은지원이는 잘하니까 일단 10명이 쭉 있다면 걔들은 수야 해놓고 점수를 주는 거야. 이걸 역산적 평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 역산적 평정을 없애기 위해서 강제 선택법을 써요. 도표식 평정에서 미리 강제로 먼저 점수를 주도록 하는 거야.
이 강제 선택법. 먼저 점수 선택하고 뭐 하도록? 분류하도록 하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요. 자,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선생님 봐봐요. 그런 도표식 평정법 같은 걸 사용했을 때 다른 걸 사용해도 물론 나타날 수 있겠지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보다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이건 이야기하겠지만, 자, 먼저 이런 평정형을 냈을 때 대부분 많이 나타나는 게 어떤 거다? 관대하나 집중화 경향이다. 이걸 집중화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게보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강제 배분법을 사용한다. 근데 강제 배분법을 사용했더니 뭐가 나왔다? 역산적 평정을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역산적 평정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보다 강제 선택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강제 배분법의 장점은 뭡니까? 관대와 집중화를 방지할 수 있다. 대신에 단점은 역산적 평정이다. 그러면 강제 선택법의 장점보다 역산적 평정을 방지할 수 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강제로 뭐 해라 그러면 점수가 왜곡될 수 있겠어, 없겠어? 단점은. 점수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게 단점인데. 어쨌든, 선생님, 68번 그래서 틀린 게 뭡니까? 강제 선택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강제 배분법에 대한 이야기였죠. 68번은. 그쵸? 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강제 선택법하고 거기 있는 거 강제 배분법하고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이 실제로 만약에 이 관리자가 돼서 평정을 할 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기 바라고. 자, 69번에서 근무 성적 평정과 그 단점의 체크리스트입니다. 크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 채자가 빠졌죠?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평정 요소에 관한 평정 항목을 만들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면 체크리스트는 항목이 많으면 그걸 다 체크하기 되게 힘들겠죠. 항목 만들기도 어렵겠고. 체크리스트는 어떻다 그래서 아까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면평가법에서 나오는 완성도 이런 거 있었죠. 일정 업무 난이도 이런 게 있었죠. 그럴 때 자, 업무가 힘들고 힘든 업무고 달성하기 또는 뭐 해결하기 어렵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 네이스와 노로 물어보죠. 또는 OX로 물어보죠. 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 방법.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생님 지난주 시간에 나눠드린 것을 체크리스트 방법 예시를 좀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70번 근무 성적 평정 오류에서 집중력 경향은 평정 척도상 상하이 등급에 집중화 경향은 상하이 등급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중간 등급에 집중합니까? 중간 등급. 근무 성적 평정 오류에서 연세후 교육과는 주요 항목 평가 결과가 나머지 항목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도표식 평정법이 특히 많이 나오는데 업무 난이도를 봤어요. 업무 난이도를 보니까 이 업무 난이도가 어렵고 쉬운 정도를 쭉 이렇게 평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것과도 영향을 미치죠. 완성도와도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완성도. 그렇죠? 옛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연세효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겁니다.
덧표시 평정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그 다음에 이것에 영향을 주는가? 이제 논술을 평가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평가를 한다 합시다. 그럴 때 1번 문제, 2번 문제 잘 쓰고 A는 3번은 못 썼어요. B는 1번, 2번은 못 썼는데 3번은 잘 썼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봐봐요. A가 1번, 2번을 열심히 쓰려고 3번은 시간 없어서 대충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3번은 B는 그냥 3번 찍은 거 나와서 잘 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문항과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영향을 끼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요? 연쇄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자, 쌤, 연쇄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 연쇄효과를 방지하는 방법. 그래서 논술을 채점할 때는 문항별로 채점해요. 쉽게 말해서 강호동 하나를 놓고 업무 난이도가 어디 강호동이 맡고 있는 업무 난이도가 어떻고 완성도가 어떻고 이걸 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강호동 은지원이면 업무 난이도만 채점해. 처음에는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채점하는 게 아니라 이 평정 방법을 여기 업무 난이도부터 이 완성도 쭉 있죠. 이걸 사람별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강호동이라는 1점 이 7급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을 쭉 이렇게 평정을 다 이 업무 난이도부터 완성도 이런 걸 다 평정한 게 아니라 무조건 같은 7급이니까 1번 문항부터 강호동의 1번 업무 난이도, 그 다음 은지원의 업무 난이도, 누구의 업무 난이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연쇄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 쌤 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논술 채점할 때 어떻게 합니까?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주사보가 있으면 어떻게 누구 주사보에서 전체를 강호동 주사보에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문항별로 채점하면 연쇄효과는 방지할 수 있다. 대강 무슨 말인지는 아셨을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 72. 근무 성적의 평정 오류 근접 효과는 평정 시점에 가까운 실적일수록 더 크게 평정하여 더 크게 반영을 평가한다. 아무래도 그런다 그랬죠. 물론 첫머리 효과도 있다고 그랬죠. 처음 잘했을 때 크게 더 반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근접의 오류라 그러죠. 가까이 있는 것이 더 크게 반영되는 걸 말하죠. 자, 근접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접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어때요? 봐봐요. 중요사건 기록법이라고 그래서 6월 달에 지금 만약에 금평을 하잖아. 6월, 12월. 그럼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일 때 중요사건 기록이라든가 사건 기록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뭐 여기서 잘했다 그러는 걸 반영되는 게 아니라 앞에 잘한 것도 다 기록으로 있으니까 다 그것 보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접의 오류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중요사건 기록법 같은 건 근접 오류를 줄여요. 그 다음 아까 역량평가센터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근접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접의 오류에다가 뭘 써놓으면 되겠어요? 줄이는 방법으로 중요사건 기록법, 사건 기록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고. 73번 보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오류에서 관대화 경향은 평정 대상자와의 불편한 인간관계를 기표하려는 동기로부터 유발된다. 그러겠죠. 공개됐을 때 불편하면 안 되니까 됐으면 좋게 먹여주겠죠. 74. 근무성적의 평정 오류에서 엄격화 경향은 실제 수준보다 높은 평가입니까? 아니면 낮은 평가입니까? 낮은 평가.
근무 성적 평정의 방법에서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결과 중시의 평정 방법으로서 개인 간 능력이나 성과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곤란하다. 이게 목표관리제, 우리가 목표관리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MBO를 활용하는 거야, MBO. MBO는 무엇에 의해서 평가해? 자기가 세운 목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세운 목표 그걸로만 평가하니까 스스로 세운 목표가 다른 사람은 같겠어, 다르겠어? 동일하겠어, 다르겠어? 다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비교하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성과를 비교할 수 없겠고, 근무 성적 평정 방법으로 평정 오류 중 연세와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 배분법. 이것도 자, 이 연사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 배분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까 연세와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평정 요소별로 평정한다고 그랬죠? 자, 평정자로 피평정자를 평정하는 게 아니라 피평정자를 별로 하는 게 아니라 평정 요소별로. 자, 쌤 강제 배분법 뭘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 어떤 거? 관대하나 집중력과 경향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근무 성적 평정 방법 체크리스트 보면 평정서에 나열된 평정 요소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을 보고 평정자가 피평정자에게 해당하는 걸 골라 표시하는 방법. 맞죠? 그래서 우리가 yes, no로 한다고 그랬죠? 또는 OX로 하는 거고. 78번 근무성적 평정 방법에서 중요 사건 기록법은 피평정자의 상담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고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해야 될 위험이 있다. 그렇죠. 중요 사건을 하다 보니까 중요 사건이 좀 큰 사건이면 그것만 좀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겠죠. 근무 성적 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영과 관대화 경영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정한 건 강제 배분법. 맞죠? 첫머리 효과, 집중화 경영, 엄격화 경영, 선입견에 의한 오류 등 근접 성적 평정 오류 중 강제 배분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집중화, 엄격. 맞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첫머리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건 어떤 게 있어요? 첫머리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거? 이건 근접 오류 방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접 오류나 첫머리 효과는 시간 때문에 오류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사건 기록법 같은 거 기록해두면 되겠잖아. 그렇죠? 기록하면 이런 것들은 없어지겠죠? 자, 거기 있는 거 만약에 선입견에 의한 오류는 어떻게 방지하면 좋겠어? 우리 쌤 한국사 배우니까 우리 옛날에도 과거 시험 볼 때는 뭘 가렸다 그랬어? 이름이나 이런 것들 다 가리고 평정을 했다 그랬죠. 그것만. 그렇죠? 블라인드 처리 같은 거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금평에서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시험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선입견에 의한 오류 같은 경우는 이 평가에 대한 훈련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겠죠.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81번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 성적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강제 배분법이다. 맞죠? 지금 뭘 방지하고 있어요? 성적 분포 비율을 미리 정해놨다고 그랬죠. 아까 수미양 미리 정했죠. 수미양을 준다고 할 때 물론 여기 어떻게 미리 정했어? 2, 4, 3, 1 이렇게 정해놨죠. 20%, 40%, 30%, 10%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거 뭐라 그래서 강제 배분법.
금평의 유형에서 덧표시 평정법의 단점은 평정 요소 간 연쇄 효과가 발생, 맞죠? 자, 근무 성적 유형에서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평정자에게 항목마다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가 아니죠. 아까 자, 체크리스트는 뭐라 그랬어? yes, no로 답한다고 그랬죠. 점수하는 게 또는 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 답하죠. 지난번 제가 한번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UEH로. 근무성적 평정 유형에서 서열법은 대체로 필평정의 수가 제한됐을 때 효율적, 그쵸? 선생님 여기 자기가 맡은 해야 될 사람이 한 40명 되면 순서 정할 때 어떻게 정해? 1, 2, 3, 4. 못 정하겠죠? 보통 한 4, 5명 있을 때는 순서를 정하기는 어렵지 않겠죠? 85. 근무성적 평정유형에서 강제 배분법은 건대와 경향에 따른 평정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 그쵸? 자, 선생님 뒤에 지금 오늘 문제 푼 문제는 어떤 식으로 요약이 가능해요? 다 어떤 거? 자, 이렇게 요약 가능하죠. 지금까지 문제 푼 건 간단하게 해서 평정 방법이 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덧표식 평정법이다.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게 있다. 덧표식 평정법이 있고 뭐 서열식도 있을 거고, 그렇죠? 기록법과 기록 또는 중요사건 기록법이 대표적이니까 중요사건 기록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여기에서 보통 덧표식 평정법, 서열법, 중요사건 기록법 다 좋은데 특히 덧표식 평정법이 많이 무엇으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금평에서 많이 활용된다. 근데 덧표식 평정법을 사용했을 때는 물론 다른 데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고, 즉 거기 있는 업무 난이도가 그다음 완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그렇죠? 평정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또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반대와 경향이나 집중과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덧표식 평정법을 사용하되 어떤 걸 사용한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강제로 뭐 하도록 쓴다? 강제로 배분하도록 한다. 그쵸? 덧표식 앞에다가 무슨 뭐 어떤 것 예를 들면 수는 우리가 이 금평에서는 수미양으로 하니까 수는 10% 20%만, 우는 40%, 미는 30%, 양은 10% 이런 식으로 강제로 배분한다고 그랬죠. 자, 미안해. 이 두 개 묶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강제 배분법을 쓰고, 여기는 또 어떤 방법을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이런 이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평정 요소별로 평정한다. 그럼 연쇄 효과는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다? 방지될 수 있겠다. 그쵸? 평정 요소별로 평정한다. 근데 강제 배분법을 쓰면 우리가 역산적 방법이 나온다고 그랬죠. 평정의 취지에 좀 반하는 역산적. 먼저 정해놓고 등급 정해놓고 점수 주는 방법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산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다. 강제 배분법. 그래서 강제 배분법을 역산적 방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 선택법도 쓴다. 그렇죠? 이렇게 이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쓴다? 강제 선택법. 그래서 강제 배분법이 지금 제일 많이 되는데 여기서 시험이 나왔는데 강제 배분법 장점은 이걸 막을 수 있는 거고 단점은 이거고, 강제 선택법은 역산적 방법을 막을 수 있다. 대신에 강제로 선택하니까 점수가 왜곡될 수 있겠다. 이거 거의 대부분 이런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런 이 중요사건 기록법은 어떤 걸 막을 수 있다? 근접의 오류나 첫머리 효과와 같이 시간상 일어나는 오류를 막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근접의 오류 막는다. 오류 방지 가능. 자, 그다음 체크리스트는 했냐 안 했냐로 체크만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의 정리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전체를 볼 수 있겠다. 혹시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는요, 많이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몇 가지만 확실히 알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만. 자, 아까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면, 4급 이상은 어떤 걸로 한다고요? 그렇죠. 성과, 계약, 평가로, 인사평가에서.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 고위 공무원단은 역량평가를 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그런 다면평가제가 있는데, 다면평가제는, 부처에 따라 실시하는데 자율적으로 부처에 따라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여기 두 가지는 누가 평가한다? 상급자가. 여기는 누가 평가합니까? 고위 공무원단이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역량평가 센터 같은 데서 평가를 한다. 그 다음 다면평가는 민원인부터 해서 동료 또는 부하까지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정리가 됐고, 여기도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이걸 평정할 때 특히 이제 4급이나 5급은 비싸게 평정하고, 우리가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나오니까 이거 평정할 때 어떻게 한다? 도표식, 서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다. 그럼 이걸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연쇄효과라든가 관대화 집중화 경향이 있고, 또 이걸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근접의 오류도 나올 수 있겠어. 제일 많이 쓰니까 이것도 나올 수도 있겠잖아. 자, 아까 업무 난이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맡은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난이도를 평정할 수도 있겠죠. 1, 2월 때는 굉장히 쉬운 업무를 맡았는데 5, 6월 때는 진짜 어려운 업무를 맡았어. 근데 강호동이가, 그럼 강호동이란 주사보가 그렇게 맡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5월, 6월 달 맡은 업무가 어렵네. 최근에 것만 기억나서 어렵다 이렇게 제일 어렵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덮표식 평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걸 하는데 뭘 또 어떤 걸 넣어서 하겠어? 이 현상이 많이 나오면 강제 배분법을 사용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근접의 오류 같은 게 많이 나오면 이거에다가 어느 정도 기록법 같은 것도 활용해서 병합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만약에 연쇄효과가 나왔을 때는 실제 이 피평정자를 할 때 한 번 할 때 이 요소별로만 한 사람을 갖고 쭉 전체를 평정하는 게 아니라 요소별로 돼 있어. 평정 요소가. 그러니까 이 평정 요소 시험지에는 하나만 요소가 됐고 그 다음 번에는 또 하나만 들어있고, 그래서 전체가 평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피험자별로가 아니라 요소별로 하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쌤 정리되는 거야. 이 정도로 정리해 놓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쌤 지금 우리가 했던 아까 60몇 번부터 했던 걸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온 게 방금 같은 이런 것만 조금 알아두면 되는 거니까 평정 방법하고 오류가 제일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금 쉬었다가 공무원 이동부터 하겠습니다. 공무원 이동 경력.